있는 기술자들이 미국에 없어요. 다들 지금 올수업이고 다들 공지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삼성한테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서 TSMC에서는 단품의 B2C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거대한 박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반도체 얘기 나눠볼 텐데 지금 뭐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화끈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이 주가 전망 플러스 해서 또 주변 이슈까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네. 일단 이 이슈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의 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체포, 구금되는 일이 발생을 했죠. 네. 이 결국에 이제 비자 문제 때문인데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데 이거 뭐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지가 났죠. 그 단순 비자, 그러니까 이스타 비자라고 얘기하죠. 전자 비자. 그거로는 2주 이상 출장까지 마라. 아, 네, 이미 그게 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요새 뭐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B1 비자라고 6개월 정도는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0년 체포 법안에 넣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민국에서 자기들 성과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까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좀 화가 났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뭔가 조사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 되면서 트럼프도 맘대로긴 한데 이 내각 자체가 어떠한 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손 들고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상태라서 다들 지금 내가 잘했어요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성과 채우기 급급한 네, 그런 네,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우연찮게 제가 학원과 나왔는데 학원과 사람들이 전 사람보다 더 걸쳐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 다니는 애도 있고 LG 엔솔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다 주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자 어떻게 되냐 지금 내년도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네. 실제 미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올 스톱 됐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삼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에 뭔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뭔가 영업 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다 관망하는 추세다. 그렇게 네, 보는 건가요? 다시 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 자체를 봐야겠다. 근데 이미 네. 뭐 삽두고 이미 공장 다 완공되고 그런 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뭘 정부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사고가 난 현대차 같은 경우는 3개월 지연된 건 이미 결정이 됐고요. 네. 실제로 이게 무섭죠. 이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도 하겠지만은 뭐 지분 요구하는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를 졌을 때 거의 뭐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대륙을 그리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전체적인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관세 측면에서 가장 손해 본 나라가 나프타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피해 본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캐나다하고 멕시코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관세를 싸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걸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 관세를 세게 맞았잖아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 제조업까지 먹으면서 관세랑 AI 두 개를 가지고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제조업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크게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불확실성이고 그게 이제 거의 정치의 문제가 가장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괜히 투자했다가 왜 세금 내는 게 나은 게 아니냐? 관세를 내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막 맘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한 개인이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국민 소득이 4만 불 되는 이 나라에서 뭐 구금해서 막 일주일씩 있고 그러면 아무리 협력사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가고 싶지 않죠. 안 가고 싶죠,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미국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뭐 비자를 정말로 혜택 있게 한다든지 뭐 그게 이제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논의가 좀 잘 안 됐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특히 뭐 한국이든 아니면 뭐 제조업 기술 전수든 이런 생산에 있어서 뭔가 정확한 비자 일정에 대한 개입 문제나 아니면 실제로 미국이 어떤 형태의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문제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도 기업들이 지금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태일 텐데 이 불확실성 여부가 실제 미국에 팹을 짓는다고 하는 게 아마도 지어야겠죠. 테일러 팹도 짓고 다 지어야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까지 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이제 큰 사건이 났으니까 게다가 기업들 경영제로 세울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다들 지금 올수업이고 다들 공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예. 아. 장기 출장 같은 거 가지 마라 이거부터 해가지고요. 어. 제가 이제 주로 대기업들 친구들만 있고 다른 쪽은 많이 없지만은 그렇죠. 네. 업계가 다 있으면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4대 기업 있죠. 그러니까 SK는 해외 일진 거의 안 했으니까 네. LG, 현대, 삼성은 다 공지가 내려갔어요. 어. 장기 출장은 특별한 비자 없으면 안 된다. 아. 그다음에 원래 이스타 비자 같은 걸로 오래 있었거든요. 한 달씩 있고 그러는데 안 된다. 삼성 같은 거 2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일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에 투자하시는 걸로 봤을 때 뭐 테슬라 수주 때문에 이제 투자해서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년 정도 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거가 실제 어쨌든 계속 파운드리는 분기별로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그 회복이 좀 지연되는 거 있긴 하더라도 그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망 상태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거를 섣불리 지연된다고 해서 큰일 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의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이제 뭐 트럼프도 뭐 결국에는 그런 우수 인력들이 와가지고 좀 우리 네. 미국인들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또 행정부 측면에서는 네.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키를 주고 있냐. 실제로 우리나라가 키가 준 게 꽤 많은 거죠. 지금 이제. 아, 네, 그래서 실제 기술자들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시겠지만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껍데기 만들다가 이제 반도체 만들다가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를 누구도 쉽게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있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엔솔 배터리 같은 것들이나 현대차의 그 어떤 장치들처럼 실제 거기에 기술자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화 시켜서 가지고 있고 그걸 만들어주는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게 협상이 돼야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키면서도 그걸 이제 실제로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망기 정도로 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은. 이게 약간 극단적으로 또 좀 시나리오를 좀 써본다면 네네. 이게 지금 원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관세 15%로 하고 뭐 네. 3,500억 달러 이제 투자한다라고 이제 구두로 합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사인을 안 한 상황이고 네. 약간 분위기가 이 정도 조건이면은 그냥 관세 맞고 수출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로 인해서 뭐 물론 테일러처럼 이미 이제 공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네. 똑같은 경우에는 지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은 초기 단계이거나 아직 삽을 뜨기 전이거나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불확실성이면은 그냥 취소하고 나 관세 낼래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도 전략 가져가야 되는 거 봅니다. 아, 예, 지금도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이면 합의 없고 합리적 국익을 생각한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들. 그때 회담 때도 소위 얘기하는 기업들 다 보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아, 그거 장점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로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그 탑5 장비사들 이 테일러가 늦어지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나 램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KLA 이 세 회사가 미국 회사니까요. 거기 회사들을 하고의 어떤 합동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내부에서 로비를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것들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진출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협상 전략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저희 뭐 여러 가지 논의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하여튼 잘하는 거 잘 지켜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론을 끌어입어서 협상을 잘 듯이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설계부터 생산까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딘가에 다 껴있단 말이죠. 테일러가 늦어지면 미국에서 어디가 늦어지지? 이런 걸 명확히 꼽아가지고 거기랑 이제 들어가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뭐 기업들이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아주 세부 전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투자자분께서는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소위 쇼티지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이 발생될 수 있거나 대체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커가지고 네, 그 투자하기가 곤란한 그런 투자자분께서는 좀 생각이 관망 드네요. 그냥 네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뭐 우리 삼성 쪽에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투자 들어간다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이제 국내로 보자면은 이제 평택 단지나 이쪽에 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좀 특수화돼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 때 라인 건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부터 해가지고는 좀 이제 살 때가 되긴 닷때하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장비를 만들 때 한 6개월 정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PR이 6개월, PO가 3개월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때 시기 때 먼저 어렵지만 그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보통 2달 정도 잡아요. 아. 네, 6개월 2달. 그래서 네. 그거 소부장 같은 거 구분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소재는 좀 모르겠지만 장비는 아주 글로벌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글로벌 경쟁 체제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항구적 이익은 나긴 좀 어렵죠. 매출에 따른 어떤 형태의 좀 뭐 상승 정도의 어떤 포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시점이 되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소부장단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평택이라든지 네, 평택이나 그쪽에 들어갈 만한 용인 쪽 지금 막 네. 저도 지난주에 강의 갔다 왔는데 용인 쪽에요. 진짜로 건물 다 세워졌더라고요 이제. 아, 네, 본격적으로 이제 네, 그 원삼 그 남사지구 있습니다. 그쪽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에 대해서 BEU 검증된 최종 사용자 대신에 매년 1년치의 장비 부품 자재 등을 정확한 수량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화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 그러면 이제 1년씩 끊으면 잘 받으면 되겠지. 뭐 갱신하듯이.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지만 ASML 장비 미국 건 아니지만 네. 부품 개수가 5만 개가 넘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한 모듈을 바꿔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다 승인받으래. 왜냐면 그게 어렵죠. 왜냐면 비일비재하게 장비를 새로 사는 것만 있지만 아시겠지만은 뭐 업계에서는 CIP라 그러거나 개조 개선이라 그래 가지고요. 부품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버전 업하듯이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했다는 거는 태클을 걸겠다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요. 그럼 이제 실제 어떤 게 피할 수 있으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 D램과 낸드 같은 경우가 중국에 뭐 아시겠지만은 저기 시안 쪽에 많이 있죠. 크게 삼성은 시안, 그다음에 이제 저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련과 충칭이라고 있습니다. 대련이 이번에 샀던 거죠. 그런데 쪽에서 보통 삼성 본사, 하이닉스 본사보다 한 2세대 뒤 거를 많이 만듭니다. 안정된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D1C라고 해서 10나노 5세대께 현재 막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D1A 초반이나 D1Z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안 들어가면 되냐? 안 들어도 상관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소위 세대 전환을 하려고 치면 그것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기업들이 소위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이 약간 두려운 게 분명히 있으니까 아주 생산을 활발히 하거나 이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줄였던 건 있긴 해요. 근데 그거가 좀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또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자면 그렇다면 미국 장비에 대한 검수를 막았다고 한다면 그럼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된 한국 장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출에 대한 기대도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현재 장비 국산화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장비가 보통 22% 정도 국산했다고 얘기하거든요. 80% 정도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네덜란드 회사 거겠죠. 근데 거기에서 미국이 퍼스트 벤더 그러니까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인데 대응될 수는 있어 100%는 아니더라도 이게 몇 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혹시 대체제로서 매출 나갈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전체 생산에서 보통 중국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대부분 한 40%까지 차지하거든요. 중국 반도체 시장의 전체 매출에서 나오는 개수 대비 봤을 때 그럼 거기에 들어간 장비도 꽤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미국산 장비가 줄면 네. 한국산 장비까지 우리 낼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좀 봐서 그게 우리나라의 외려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현재 저도 이제 뭐 그쪽 소부장 회사들 강의 가고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 쪽은 아니라도 태양광 장비도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몇몇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도체 장비 삼성의 하이닉스 쪽에 이미 국산화 검토가 돼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대체제 같은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뭐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거 기사 같은 걸 보시거나 이쪽을 보시면 뭐 말하자면 마이너스일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한국 장비 예를 소부장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 일단 제품사로 봤었을 때는 좀 레가시 디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나 랜드 같은 것들의 생산량은 줄 수 있겠다. 근데 약간 그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낸드 일부분을 또 중국에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의 또 한 40%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레거시긴 하지만은.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게 캐파 확장을 못하고 업그레이드 못하다 보니까 그쪽 생산량 자체가 장기적으로 줄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낸드 쪽은 특히 아시겠지만은 YMTC라고 보통 양지 메모리 그쪽 꽤 잘해요. 네네. 왜냐면 낸드는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미세 공정 쪽이 아니라 층을 쌓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포토 장비 막는다고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지 메모리는 거의 1세대 차이도 안 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외려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확 대놓고 늘릴 수 있다. 네네네. 근데 얘기하신 대로 레가시 디램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낸드는 아주 심하게 보는 분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뭐 어떤 요새 붙이는 기술이라고 하는 엑스트킹 같은 건 거의 유사한데 디램은 보통 3년 차이 나거든요. 중국이랑 우리나라 회사들이랑. 그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디램 쪽은 좀 외려 쇼티지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낸드 쪽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매출이 크진 않기 때문에 낸드가 좀 더 옛날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중국 회사들이 꽤 잘합니다. 생각보다.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스라엘의 팹리서치 밸런스 세미컨덕터와 손을 잡고 차세대 차량용 칩셋 생산을 맡는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아마 뭐 자율주행용 칩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그런 있는데 쪽에 대한 기술 표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 애플에 이은 의미 있는 수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차가 점점 어떤 뭔가 아니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반도체 칩 설계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커지고 있잖아요. 전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이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데 이 밸런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딱 느끼시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은 차가 이만한데 여기 카메라 있고 센서 있고 막 이래요. 그런 것을 통신할 때 뭐가 생기냐면 이 자동차가 거의 전자제품이다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자제품이니까 전자파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얘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EMI라고 그러는데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다음에 인터페어런스라고 해서 전자기적 간섭이 일어나서 성능이 안 좋아져요. 정말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원활히 통신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얘네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확장성이 넓어요. 되게 중요한 기술이네요. 네. 예. 근데 그거를 그동안 누가 했냐면 찾아보시면 이제 시리얼라이즈, 디시리얼라이즈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사 중에 시놉시스 같은 애들이 있어요. 미국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이 했던 기술들이 만큼 있어요. 크게.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장거리에 고속 통신이 필요하고 간섭이 줄어들어야 되는 어떤 기능들이 미피 A5라고 생겼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 그 기술 표준에 가장 성능 좋은 게 얘네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기존 기술이 있어서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락힌돼서 세르데스라고 할 수 있는 기존 거 이거를 써야 되는 거고 이 밸런스 갖고 있는 게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좀 확실히 좋아지는 거라서 여전히 이게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표준을 갖고 있다고 됐고 그것을 수주했다고 하는 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등한 예로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2달 정도 전에 삼성이 칩렛 4나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칩렛이라고 하는 게 칩 조각들 막 연결시키는 겁니다. 근데 칩 조각 연결시킬 때 나오는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 표준이 있거든요. 그거가 더 중요한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신 표준에 맞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삼성한테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용에 소위 얘기해서 통신 표준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 표준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연결됐다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업계에서 뭐 벤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쓰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됐다는 것은 기술 표준을 가질 수 있고 표준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뭐죠? 호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만들 때 기술 표준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써가지고 우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회사들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2017년에 파운드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원래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별로 안 되고 근데 이제 워낙에 비즈니스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호환성이 높고 표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밸런스 쪽에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다. 당장에 어느 정도 매출이 있다기보다는 그 표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뭐 쭉 보자면 테슬라에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겠다고 한다든지 그걸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 있고 연관되어진 어떤 소위 좀 거대한 형태의 전장품들에 대한 수주 같은 것들은 좋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자동차가 점점 전장화, 전자기기 그렇죠.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정확하게 팩트로 체크된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글발진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되게 생명에 직결된 위험과 같은 리스크와 같은 그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통신 간의 간섭 여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아주 쉽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껍데기를 잘 만들어서 간섭이 없어지게 통 케이블처럼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기술력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 리포트로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자동차 쪽 많이 보시는 분들에서는 이걸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쪽은
약간 낯선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안 했었으니까. 그 정도까지 손을 펼치고 있고 이것은 기존의 TSMC에서는 단품의 B2C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애플 이런 쪽인데 그렇죠. 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좀 거대한 예를 들면 나중에 로봇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 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3나노, 2나노라고 하는 것까지 신공정이 좋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레가시 공정들을 쓸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 그 고질적으로 현재 안고 있는 초미세 공정의 수율 문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약간 큰 그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확실히 포텐셜이 좀 있는 그런 수주였다라고 네, 볼 수가 라고 있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빅테크 등 의미 있는 고객사로부터 추가 수주 가능성 이거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계속 협상하고 있죠. 아, 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돌아온 뭐 우리 지금 가을 전어 비슷하게 서로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 집 나간 퀄컴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 이게 첫 번째죠. 아, 네, 집 나간 퀄컴이 첫 번째입니다. 아. 예, 물론 이제 네네. 뭐 아시겠지만 뭐 저기 엑시노스하고 경쟁 상대긴 하지만 네. 실제로 현재 품질 특히 Z 폴더 잘 팔린 거고 결국에는 스냅드래곤은 퀄컴께 좋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설계하고 생산 나누게 된다면 설계가 퀄컴이 하고 생산이 TSMC가 삼성한테 최악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해서 폰을 팔고 있는 거죠. 아, 예, 지금 Z 폴드든 그래서 이제 지난 분기에죠. 뭐 저기 칩 사용 비용만 7.8조 원 나왔다. 예, 그냥 거의 껍데기만 파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네요, 진짜. 예, 그냥 그 단계적으로 생각해야죠. 이거 다 욕심내면 안 되고 아시겠지만 설계 생산을 놔두고 설계가 퀄컴이고 생산이 TSMC. 그 다음 게는 설계 퀄컴 쓸게 생산은 삼성 파운드리. 그 다음에가 이제 삼성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 요 세 단계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협상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 저는 외려 지금 삼성이 더욱 더 이 명료하게 소위 우리께 좋은 것이야 하는 게 아니라 퀄컴 칩 썼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GOS 사태 네. 이후로 이제 한번 사람들한테 마음을 잃게 됐고 지금 이제 애플보다 뭔가 카메라도 좋고 성 좋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얇기도 하고요. 예, 이럴 때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정말 좋은 기술만 써가지고 합니다. 아, 삼성 거라고 삼성 거 쓴 거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히 보여줘서 진짜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 테스트 같은 거나 할 때 진짜로 요 세 가지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테스트를 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품질은 최고로 만든다. 일단 고객 품질은. 그래서 점점 올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엑시노스 쪽에 연결돼서 또 같이 얘기하겠지만은 엑시노스는 실력이 좋아야 팔린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퀄컴만 돌아오십시오 이런 느낌이 좀 여전히 있죠. 그럼 앞서서 뭐 돌아온 퀄컴, 집 나간 퀄컴이 돌아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세대 그런 칩 같은 경우에는 퀄컴이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준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게 협상 네. 중이라 계속 이제 협상 중이다고. 네네. 계속 서로 뭔가 요청할 수 있죠. 예, 퀄컴도 이제 TSMC가 비싼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어쨌든 안드로이드 폰이 대부분이 퀄컴께 들어가는데 네. 안드로이드 폰을 대부분 많이 삼성에서 만들고 있고, 그럼 자기들도 활용하는 게 더 싸고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퀄컴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이 엑시노스 관련 질문인데 음. 뭐 결과적으로 엑시노스 AP가 성공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에 안착하는 것이 그 삼성 파운드리 부활의 이제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새 많이 나오지만 소위 이제 엑시노스 2500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많이 안 쓰였고요.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 폰에 보시면 갤럭시 플립 7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공정이 3나노 GAA라고 해가지고 뭐 좀 이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핀핏 다음에가 GAA인데 맞아요. 네. 삼성에서는 이걸 GAA를 만들었는데 고객이 없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로드맵상으로는 맞아요. 네. 근데 TSMC가 2026년에 이걸 쓰려고 하거든요. GA 팻을. 그 전에는 GA 팻 뭘 믿고 너한테 맡기냐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플립 7에 들어갔고 뭐 설렁설렁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S26이 나오고 있죠. S26에 쓰이는 게 엑시노스 2600. 예, 그거가 이제 2나노 GA 팻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렇다면 거기서 가능하다면 파운드리나 삼성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계속 추정하면 안 된다. 퀄컴에 이번에도 오늘 기사 났더라고요. 네. 퀄컴의 8 엘리트 5가 나왔어요. 이번에 설계가 나왔거든요. 그거랑 경쟁해야 된다. 예, 실제로 그게 낫다. 두 예. 개를 동시에 탑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두 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우리나라에는 이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걸 탑재하는지 기술병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해서 진짜로 그러면 이제 똑같으면은 정말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한 세대 정도 뒤에 성능인 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벤치마킹 해보면. 아, 그냥 그거를 정확히 알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FE 모델 좀 더 싸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외려 그걸 네. 정확하게 해서 싸게 팔든지. 아,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삼성이 지금 좋은 길을 잡았어요. 애플하고 지금 막 삐까삐까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를 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외려 고객이 제일 좋아하는 게 퀄컴이라면 써야죠. 삼성 파운드리라고 하는 게 기술력도 없는데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 글로벌 경쟁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삼성 주가는 그러면 외려 갤럭시로 올릴 수 있는 거고 파운드리 안 좋더라도 해지는 될 수 있긴 하니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엑시노스 부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럼 그게 완충이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고 퀄컴 설계 쓰더라도 이거든 뭐든 전략을 잘 세워서 고객이 최고 만족하는 걸로 하고 투명하게 해서 삼성이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오명 같은 것도 씻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아주 밝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적으로. 네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엑시노스 2600을 바로 탑재하는 것보다도 일단 퀄컴의 수주 물량을 잡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잘 해결되면 오히려 그렇죠. 엑시노스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참고로 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외려 요즘에 그 소위 테스트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테스트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 테스트 기업들의 외주적인 것들이 꽤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께서는 잠깐이긴 하지만 이 테스트하는 물량 외주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 전환기 때 네. 테스트 회사들, 오사트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쪽에 대한 수주가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4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소식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엔비디아향 HBM4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현재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HBM4 납품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약간 상각을 자체 안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뭐 그거 대봤자 어차피 뭐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되는고요. 뭐 그냥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HBM4가 중요한데 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삼성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HBM4가 이제 D1B라고 하는 10나노 5세대 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D1C라고 해서 10나노 6세대를 하고 있는데 10나노 6세대가 지금 좀 수율이 나오는 정도인 거지 아주 생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도 있고 HBM4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근데 그나마의 어떤 가능성으로 보자면은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승인했다고 안 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 고민인 것 같아요. 자기들도 물론 이제 여전히 돈 잘 벌고 있지만 너무 HBM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하이닉스에 몰빵 주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승인 안 했다는 건 아직 하이닉스 거를 승인 안 했다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HBM4 개발 완료했다고 하이닉스가 그냥 발표를 한 거지. 그렇죠. 네. 엔비디아 승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HBM3 이미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승인만 안 했을 뿐인 거죠. 이게 이제 하이닉스도 물론 발표했을 거에 이제 기본적인 제덱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게 했을 텐데 그거 말고 계속 또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뭐 10기가 BPS라고 합니다. 그것이 현재 제덱 표준인데 엔비디아 더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을 맞춰줄 수 있을 정도가 기술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실제로 승인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공급 체계 자체를 소위 독점을 하고 싶지 않아 하겠죠.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일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다고 친다면 보통 현재 기술로 봤을 때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한 6개월 차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뭔가를 벌어주고 삼성이 그간에 뭔가 만회를 해서 비슷하게 출발할 수만 있다면 뭐 좋지만 아직까지는 명확치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워낙에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땐 미리 뭘 알고부터 뭔가 투자하시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오보나 이런 낭설보다는 실제로 HBM4가 됐을 때부터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약간의 뭐 시그널은 결국에 장비 쪽에 가깝습니다.
장비가 먼저 들어갔다. 그다음에 특히 패키지나 후공정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다음에 HBM4 같은 것에 들어갈 장비들 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장비 공급 같은 것 계획이 됐다. 그러면 HBM4가 청신할 수 있습니다. 예,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양산 단계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게 엔지니어링 퀄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 퀄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양산 상태가 어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아직 그때는 실제 장비 발주가 나을 거고 이럴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시그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누구도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 HBM3 이 정도처럼 독점화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겠죠. 예, 이런 것들이 예, 방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삼성도 쉬울 줄 알았던 HBM3 같은 소위 후공정 쪽이 한번 된소리 맞고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똑똑한 사람 많으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장비 한 대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초 정도에 아마 판가름 날 텐데 그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다. 근데 아직 명확하진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마이크로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마이크론은 나쁘지 않죠. 마이크론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D램 다이가 마이크론이 좀 좋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가장 큰 거는 아시겠지만은 생산성이 적죠. 음, 네. 그래도 지난 분기 3조 5천 정도까지 돈을 벌었을 정도로 삼성보다 더 많이 번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그 생산성을 가지고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생각보다는 무서운 존재죠. 근데 거기가 쉽게 생산 캐파를 많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다. 예, 말하자면은 그렇다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같은 성능을 나왔었더라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낮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럴 때도 일단 들어간다. 근데 마이크로는 그렇더라도 아주 포션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HBM3 같은 경우가 보통 하이닉스가 한 85%까지 먹거든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이 마이크론이 보통 1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이크론의 기술력은 꽤 된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생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품귀 현상이 있는 걸 항상 페미니스는 방지하고 싶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예,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 반도체 주가들이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내년에 이 HBM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D램, 레거시 네. D램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HBM 같은 경우 원래 그냥 계속 잘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그 내년 하반기에 이제 서버용 D램 교체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원래 그렇죠. 이게 이제 5년에서 7년 사이클인데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 코로나 끝나고 한 2022년, 2023년 그때 이제 또 슈퍼 사이클 온다라고 했다가 안 하거든요. 결국. 맞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멋쩍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이게 이제 드디어 온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교체 주기가 왔다고 하는 것들은 저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하나 더 이슈가 생기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뭐 중국에 들어가는 어떤 서버 같은 거에 삼성 D램 들어가는 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도 고민인 게 HBM만 너무 비싸게 샀다가 HBM 보통 저 요만한 손톱만한 거 요만한 거 하나가 한 60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비싸네요. 금값이죠, 뭐 거의 진짜. 그래 금값이네요, 진짜. 예, 금값입니다. 예, 진짜 금값인데 네네네.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그다음 하이닉스 더 부르고 있어요, 가격을. 아, 근데 이제 봤더니 성능을 막 평가하고 봤더니 HBM이 옆에 막 있는 GPU하고 이것만 다 쌓아놓으면은 생각해 보시면 물이 양만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단품 D램하고 겹쳐 있는 D램은 당연히 단품 D램이 훨씬 빠르거든요. 면적이 넓게 나와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게 HBM을 다 싸면 좋은 거냐? 그래서 요즘에 GDDR7으로 되어 있는 GPU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것 때문에 삼성도 어느 정도 단품의 쇼티지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GDDR7 같은 경우 여전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엔비디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제로 외려 생산 캐파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보통 40%, 네. 하이닉스가 보통 30에서 35% 정도 되고 마이크론이 나머지거든요, 보통. 근데 30, 35%의 거의 대부분을 HBM을 써버리니까 30% 빠지잖아요, D램에.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단품이 쇼티지가 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HBM이 너무 비싸다. 너 니네 거뭐 쓰기 쉽지 않아.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제 GDDR로 뭐 돌릴 수 있는 게 없나?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로 봤을 때는 HBM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GDDR7 되어 있는 걸 넣게 되면 뭔가 좋아지는 것 같더라. 라고 하게 되면 걔는 돈 더 받을 수 있잖아요, HBM은요. 원가가 떨어지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단품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삼성한테 치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못 만들어서 네. 단품 만들다 보니까 얻어 걸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비즈니스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은 그 단품이 갖고 있는 형태가 지금 니즈가 많아졌다. 외려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죠. 예,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사실 특히 뭐 원래 HBM을 시작한 게 삼성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네, 돈이 뭐 안 되니까 비슷하긴 합니다. 뭐 네, 맞아요. 접어 뭐 그렇게 했는데 네.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다가 뭐 사실 하이닉스가 이런 AI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내비두니까. 그렇죠. 얻어 걸린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력 중요하긴 한데, 예. 그래서 삼성이 가장 무서운 거 아시겠지만 생산 캐파는 무시무시하죠. 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다행스럽게 HBM 수요가 별로 없어서 안 만들었다 보니까 그걸 단품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즈가 있다고 하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삼성한테는 전혀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사실 한 과거의 그런 반도체 사이클을 봤을 때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7년, 18년 네. 이때 이제 서버 최고였죠. 그렇죠. 서버 그때 약간 디램 수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맞습니다. 슈퍼 사이클이 한번 왔었고 뭐 코로나 때는 뭐 전반적으로 디바이스 때문에 그렇죠. 왔죠. 네, 예. 왔었고 네. 그럼 그때와 비교하면은 지금 뭐 내년 하반기에 온다는 이런 사이클에 한 규모나 한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 계산을 안 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음.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쇼티지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HBM을 30%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가 캐파가 100일 때 다 100에 몰려 있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20%하고 30%가까이 났었어요. 제 기억에 2017년, 18년 때 한참 엄청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가 임직원이 10,000명인데 신입사원을 1,500명 뽑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정도 캐파를 봤을 때 딴 것보다는 제가 규모까지 아직 계산을 못 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30%가 지금 HBM에 쏠려 있다. 그럼 70% 가지고도 단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좋은 사이클은 맞다. 그렇게 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M&A와 벤처 투자 등에 총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라고 하는데 박순철 삼성전자 CFO는 AI, 뭐 공조, 메디테크, 로봇, 전장, 핀테크 부품 등을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목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의 M&A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에 인공지능의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 네, 결국에는 이게 삼성은 이제 뭐 투자자분들 아시다시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다 별로다 이런 상태였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외려 지금 이제 소위 B2C나 B2B가 될 수 있는 기기죠 디바이스 쪽으로 점점 사이클이 점점 오는 상태인 거죠. 서버라고 하는 인프라 쪽에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하는 애들이 조금씩 계속 투자되고 있지만 이제 한 2017년 뭐 저도 책에 썼지만은 2017년 정도 때 소위 온 디바이스 AI, 엣지 디바이스 이런 쪽에 기기가 온다는 거죠. 생각보다 이건 소비자 쪽도 많이 있고 그런 거 많이 해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반도체 인프라가 정보로서 있었다고 친다면 이 자원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이쪽에서는 가전일 수도 있고요. 생산 로봇일 수도 있고요. 이런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기능이 있죠, 확실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로봇 회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카이스트 사람들이 2000년도인가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기술이 괜찮다는 얘기. 휴보 기억나요? 휴보?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휴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만들었던 팀이 이제 이 로보틱스인가 그쪽인데 그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쪽.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네. 그쪽에 했다는 것도 로봇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시제품으로서 로봇이 있지만 여전히 자동화 쪽도 당연히 있고요. 삼성 내부가 크기 때문에 거기 매출도 있고 당연스럽게 디바이스 쪽에 헬스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소비자 B2C 쪽에 어떤 거를 할지 이 디바이스는 결정되지 않았고 그것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 AI 몸을 진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뭐 이런 공조 회사 있죠. 그때 있던 독일 회사였었죠. 그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용의 냉각 이런 쪽에 가까운 형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시장을 선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예를 들면 애플 이런 회사들이랑 삼성 또 경쟁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단순하게 뭐 네 거 안 써, 내 거 안 써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자분께서는 계속 서플라이 체인을 깊게 보시고 실제 이제 엣지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인프라용 AI, 그다음에 소부장 뭐 이렇게 쭉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종 연행이 벌어지는 것 같은 거를 계속 좀 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긴 하고요. 아직까지 엣지 디바이스는 결정이 안 돼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잘합니다. 실제로 기술력은 꽤 있는 편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가
엣지 디바이스로 이제 DX 사업부죠. 디바이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 예, 그래서 테슬라랑 경쟁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스럽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AI의 어플리케이션 단으로서는 가서 우리가 먹겠다. 이게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에 이제 반도체 기업 인수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 전략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반도체 기업 인수 쪽이 솔직히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어떤 반도체 기업 인수라고 벌써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억나시는 게 뭐냐면 그거 있었죠. 저기 하만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만이라고 해서 보통 지금 분기당 한 3천억 원 정도 해주는 회사죠. 그거는 나쁘지 않아서 반도체 기업 쪽의 인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팹리스를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 인수는 어렵죠. 우리 사실 그 암을 한번 인수하려고 했다가 네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좀 암은 이제 돈이 많이 된다기보다는 네. 약간 IP 서비스 크레딧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이익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은 결국에는 이 반도체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의 대부분 회사의 전략은 잘하는 것만 잘하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팹리스 잘하는 곳, 파운드리 잘하는 곳, 이렇게 소보자 잘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반도체가 기업들의 인수는 일단 팹리스 기업들은 뭐 지금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암 같은 사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전략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다양한 걸 다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죠. 여전히 삼성전자 돈 많고요. 그래서 이제 DX 사업부는 미래를 위한 것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못했던 걸 잘하게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부문의 전략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눌 필요 있겠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죠. 워낙 많은 걸 하니까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외려 지금은 이제 주가를 받치고 있는 건 아시겠지만 갤럭시 쪽에 매출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회지가 되는데 뭐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잘 되길 바라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 반도체는 거의 회복이라는 것이 전략에 가까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쪽이 이제 인공지능 몸을 만들어주는 DX 부분 쪽이라고 전 두 가지 전략을 다 가져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로보틱스 말씀하셨는데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인수한 지 한 2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뭐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최대 주주에 오르긴 그렇죠.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로봇 부분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계속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봇 추진팀인가도 생겼어요. 내부 조직으로 아예. 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특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와서 제조 생산 부분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삼성이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용화 제품보다는 기술력이 좀 좋고 미래 성장이 된다라고 해서 만든 그러니까 된 놈을 산 게 아니라 될 놈을 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봐서 좀 더 내재화 시켜서 기술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으로 불리는 CXL 제품이 미국 마벨테크의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CXL은 무엇이며 과연 D램 분야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쭉 되어 있긴 하지만 HBM은 프로세스 니얼 메모리라고 해서 CPU나 GPU 바로 옆에 있는 메모리거든요. 근데 CXL은 한마디로 약간 저수지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냐면 이게 공유되는 메모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쓸만한 데이터인데 아주 자주 쓰지 않는 데이터 같은 거를 여기에 모아놔요. 그런 게 이제 CXL이라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정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면은 이게 고부가치냐가 되게 있잖아요. 근데 꼭 고부가치가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HBM에 갖고 있는 기술 난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금 여러저러 형태로서 이제 HBM과 유사한 형태가 부가가치 높은 건데 그거 말고 좀 공통적으로 쓰거나 양이 많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니즈가 있긴 한데 이것들이 아주 필요하냐라는 여부는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외려 요새 찾아보시면은 저기 피지컬 AI 해주는 엔비디아 쪽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 이제 피지컬 AI 쪽에 들어가는 칩이 소켓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약간 우리가 보시면 펄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반도체 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칩들 중에서는 그나마 그쪽이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고 CX는 옛날부터 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주 많은 형태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 HBM처럼 아주 고가로 팔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D램 단품을 몇 개 있거나 그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장판에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가 되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HBM 같은 뭐 현재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번에 절반인데 네. HBM만 따지면 거의 70%가 넘는다고 얘기하죠. 그 정도까지의 소위 고부가 가치가 내기는 쉽지 않아서 양도 얼마큼 모르겠지만 소위 가격 여부겠죠. 그리고 퀀텀 티어랑 플러스 봤을 때 프라이스가 아주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형태의 어떤 뭐 가치 창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CXL이 그렇다면 차세대 메모리로 부각된다면 삼성 파운드리 점유율 회복에 뭐 긍정적일 수도 있나요? 고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XL이 만들어지는 게 당연히 기술 발달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네. 파운드리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HBM 로직 다이처럼 뭐 그런 것들이 연결성이 있어서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합쳐진 형태의 토탈 솔루션으로서 삼성이 영향이 큰데 거기에 파운드리 역할을 클 수 있느냐 문제인데 CXL은 그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로 패키지 공정 쪽에 쓰여질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뭐 4나노 3나노하고 연관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상태 기술로서는. 그래서 연관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긴 합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조건으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삼성전자나 TSMC에도 같은 방식의 지분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실제 인텔 지분 9.9% 확보했다고 이미 트럼프가 SNS에서 얘기했죠. 네.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거는 얼마 전 보도로는 TSMC하고 마이크론한테는 원하지 않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 남아 있어요 아직.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뭐 투자를 제대로 한 적은 없으니까 하이닉스는 상관없을 것 같고 모릅니다 아직.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여기도 협상이 들어가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반도체가 경제나 기술뿐만 아니라 안보의 측면까지 영향을 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텔을 왜 10%까지 지분을 샀냐? 소위 인텔이 갖고 있는 가장 특이한 점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그럼 미국에서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뭐 군사 분야나 이쪽에 대한 반도체를 딴 나라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별로 안 좋아도 인텔을 쓸 수밖에 없다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텔이 인텔 파운드리를 하면서 미국 내 패밀리스 기업들 수주 같은 것들 받겠다고 난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삼성이 만약에 여기서 지분 내놔라 얘기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취해야겠죠. 첫 번째로는 거부, 두 번째는 협상, 세 번째는 수용. 세 번째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네. 결국에는 거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힘센 나라한테. 그렇죠. 그럼 결국 협상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분을 만약에 3% 정도를 요구한다. 뭐 몇 프로 요구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팬미스 수주 같은 것들을 연결시키든지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협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우리는 안 할 거야 무슨 쇄국할 수도 없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테일러를 짓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조금의 지분 투자를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걸 하면서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파운드리 점유율을 올릴 것인가의 어떤 소위 반대급부로서 디테일한 협상이 필요한 것이지 당연히 모릅니다. 지금 뭐 미국이 중국화된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면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서 삼성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테슬라 수주가 뭐 투자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거의 이익이 안 남을 텐데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아,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 거의 뭐 그건 수주가 좀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테일러 공장이라는 신규 팹에 2나노 GAF에 써줄게. 예. 그런데 그거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수율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간섭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소위 단련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있겠지만 아, 그다음에 이제 소위 레코드가 쌓인다, 레퍼런스가 쌓인다라고 하는 건 있겠지만 실제로 돈이 많이 벌릴지는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돈이 남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야죠. 투자니까. 해야죠. 네, 해야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슬라처럼 이런 것들 기업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그걸 레코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뭐 퀄컴이든 이런 회사들을 테슬라든 테일러든 옛날 공장 오스틴에서 하든 여기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많이 해서 캐파를 늘리고 미국 내 수주를 많이 받는 것도 계속 협상하는 게 지금은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레코드를 잘 쌓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갖춰지니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아주 삼성전자를 아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 TSMC 대비 생산 수율 같은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쉽게 극복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항상 뭐 TSMC가 너무 많으니까 삼성으로 가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반대급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쉽게 극복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기술을 높일 수 있는 기관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27년 정도 잡아놓은 것도 대부분 뭐 파운드리 사업부장 얘기도 있기도 해서 그때 정도 때 정말로 접근 가능하다면 되겠지만은 전 아주 수준 늘 거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 그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로 생각해서 뭐 미치는 장사여도 그래서 잘 돼서 수요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해서 더 많은 수주를 가져가서 그때쯤 해가지고 TSMC도 좀만 더 싸게 팔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주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걸 기대해야지. 네, 그래서 저는 단박에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다면은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근데 몇 프로인가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협상이 될지는 트럼프와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됩니다. 아, 예, 소위 지금도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 관세 높인 것도 미국 법원에서도 금지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도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몰라요. 아, 근데 법보다 죽음에 가까운 게 현재 사업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지금 정말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 시간을 가지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분에 따른 요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긴 하거든요. 뭐 몇 프로 가지고는요.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그거에 따른 뭐 미국 내 생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있겠지만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으로서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다 정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중국의 팹리스 기업 캠브리콘이 엔비디아의 대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중국 반도체는 얼마나 위협적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요새 수많은 뭐 알리바바 얘기 나오고요, 캠브리콘 얘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내수가 너무 탄탄하고, 그 소위 얘기해서 이 현재는 저기 반도체 풀 스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미국이 이제 포기가 됐고 미국이 이제 생산을 거의 못 하니까요. 그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중국인 것 같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워낙에 수요도 많고 레가시나 수율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더라도 칩을 만들 수 있고 캐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미 설계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랑 포함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소위 이거는 신냉전처럼 돼버려가지고 중국 우리가 안 쓸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친다면 굉장히 무서운 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 회사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설계는 이미 중국보다 밀린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이미 뭐 하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부터 해가지고요 크게 있기 때문에 뭐 외려 중국에서 그렇게 소위 풀스택을 만드는 형태를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아마도 그건 자생력 있게 만들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소위 ASSP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스탠다드 프로덕트죠. 그러니까 GPU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이거 다 써야 돼, 우리 거 다 써야 돼라고 하는 게 이제 ASAP고, 아시겠지만 브로드컴이나 뭐 수입 빅테크 회사들 이런 거가 ASIC이라고 하죠. 예, 소위 이제 인테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해서 이게 맞춤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부민의 맞춤형이라 했을 때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헤게모니는 누구나 다 건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중국일 수도 있겠다 이거인 거고,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뭐 중국 걸 투자할 수 있냐, 요즘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도 회사 가능한 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가 소위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에이식 회사들이죠. 이런 거가 얼마큼 될 건지도 집중해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특히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또 유난히 뭐 공통 기술 쓰인다고 하는 뭐 브로드컴 같은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이 ASAP라고 하는 엔비디아 중심의 사고가 얼만큼 축소가 될지 여부, 그 신호탄이 미국의 빅테크 회사의 칩이 나올지 아니게 한다면 중국에 나올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중국이 더 가까울 수 있다 생각 들긴 합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그런 설계 회사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의 변화들 면밀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긴 하고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패밀리스 회사는 정말로 유리한 게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안 드니까 그렇죠. 네네. 이게 워낙에 영업률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고정비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남는 산업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남는 사람이라는 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패밀리스 회사를 디테일하게 본다는 거는 결국엔 투자 이익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서 패밀리스 회사의 리스트 많이 보시고 그거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중국 반도체는 무섭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투자 쪽에 하시는 분이 많이 보시니까요. 반도체 풀스택 말씀드렸던 거, 거기를 한번 리스트를 보시고 요즘 뭐 J&A 같은 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뭐 아주 맨 위에 설계, EDA 설계부터 해가지고요. 패밀리스 설계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파운드리,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소재 부품 장비 이 리스트를 쭉 보시고 약간 그 시기나 세대마다의 반도체의 어떤 상승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된다면 뭐 그러니까 면밀히 보고 투자 방식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쪽으로 어떤 업계의 세분화된 걸로 나눠서 회사 리스트업 해보시면은 좀 더 어떤 빈 곳이나 남들이 보지 않았던 걸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기는 하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기술적인 거 조금 어려운 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거랑 해서 투자 쪽이나 뭐 어떤 뭐 지식의 확보 측면에서는 도움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또 왜 오르는지 또 기술적인 부분들, 장기 전망 또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에 모셔가지고 또 주요 반도체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